들어봐서 좀 생소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잠깐 소개하면 저는 이제 현재 한국 홈스테이징 협회 회장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인 최초로 홈스테이징 관련한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예전에 했던 일들이 이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집을 예쁘게 꾸며주는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나 또는 백화점에 가면 저 상품 예쁘다. 저거 뭐지? 아니면 저거 되게 사고 싶다라고 느끼게끔 상품을 잘 팔리게끔 연출하는 이제 VMD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 홈스테이징에 대해서 좀 빨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이런 현황들을 보니까 좀 더 빨리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이제 기법이 있으니까 좀 더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재테크 방법으로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정말 이제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먼저 부동산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다와, 두 번째 부동산을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6개월 만에 이제 30%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밑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것처럼 저렇게 이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또 좀 실어놨지만 오늘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키포인트만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제 책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책을 한번 이제 읽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저거 뭐지 하고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현수막이 깡통 전세 피해 유의하세요라는 저런 이제 현수막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저런 현수막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의외로 저런 현수막이 작년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위에 보면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의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버블이 많이 끼어 있구나라고 제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상반기 올해 2021년 상반기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이제 조사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거품이 끼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수치를 보면 좌측에 지금 그림에 막 버블이 막 끼어 있는 것처럼 보면 1.5 수치 이상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서, 우리가 풍선을 후후 불었을 때 최대한 불렀을 때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1.5 이상인데 이미 경기도는 1.8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조만간 이제 가격이 확 꺼질 때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또 서울도 곧 이제 그 고평가 이미 됐고, 그리고 이제 버블의 위험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 그리고 이제 대구, 광주, 그리고 이제 세종이 이미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경기 수도권과 그리고 이제 광역시, 그리고 이제 세종 정도는 이미 버블이 심하게 끼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수치를 보고 내가 작년에 집을 샀는데, 내 작년에 집을 전세 끼고 예를 들어서 샀는데 이거 꺼지면 어떡하지? 근데 대출도 지금 막혀 그럼 어떡하지? 했을 때 자기 자본이 넉넉하면 그냥 자기 자본으로 채우면 됩니다. 근데 대출도 안 되고 지금 가격도 확 꺼져버리면은 이미 전세가는 최고점에서 들어왔는데 그 시가로 대비 내 집의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를 내 스스로 또 메워야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제 주변의 지인들도 작년에 2, 3천이면 집 살 수 있어. 주변에 사라고 굉장히 많이 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갭 투자를 지금 현재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상투를 잡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를 이미 봤었고, 제가 이 모습을 이미 일본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은 내가 잡아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버블이 꺼질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전세인데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디 매물을 샀는데, 이거 이제 깡통 전세라는 게 전세가와 이제 매매가를 비교했을 때 매매가가 훨씬 더 전세가를 하향하고 있는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이런 깡통 전세 많이 나타나는 게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제 표는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기본 이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부동산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 지표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볼드하게 오렌지색으로 딱 해놓은 게 지금 현재 이게 확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최고 수준에 있고 그리고 최종 소비재가 상승했다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뛰어가지고 정부에서 2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기름값을 다 20% 할인해 주는 거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인데 그 정도로 해준다는 거는 이미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장바구니도 보면은 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도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고점을 찍었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도 이미 상승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확장기를 볼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올 수축기를 봐야 되는데 이 수축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좀 내려가는데 주식도 하락하면서 부동산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회복기에 뭐 집을 샀거나 어떤 이제 뭐 내가 전세로 들어가 있었는데 뭐 상관없죠. 근데 이제 이미 내가 한참 확장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향기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프가 그 부동산 그래프는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즉 뭐냐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팍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15%에서 25%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때를 대비해서 자 부동산과 주식의 조금 차이는 저도 이제 주식을 해봤지만 주식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안 됩니다. 한 번에 내가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또는 내가 전세에 있을 때도 적절하게 한 번에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그 주변의 시세 대비 내 현재의 어떤 이제 그 부동산의 자산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도 이거 실어놨지만 이제 뭐 그 국토부랑 부동산 124에서 통계를 냈던 건데 보통 우리나라 공급이 초과하겠다 또는 공급이 부족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의 인허가 실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낸 거를 대비해서 한 3년이나 5년 뒤에 이 매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제가 책에는 2018년도까지만 이제 나타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증가와 감소 계속 반복해서 5년마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위에 고점을 2번 찍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뭐 보통 한 번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 2번 찍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보면은 굉장히 팍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가려졌지만 이제 제가 조금 예측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그 지금 현재 그 인허가 물량이 아직 이제 2018년 이후로 통계된 게 없는데 이제 만약 된다면 저렇게 조금 우상향하다가 한 23년, 24년쯤에는 한번 팍 떨어질 지점이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과 한 2, 3년에서 3, 4년 뒤면은 버블 붕괴 곧 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또는 내가 지금 빨리 갈아타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집보다는 좀 더 가격을 올려서 받고 이제 내가 이동하든지 아니면 또는 팔든지 또는 내가 좀 더 떨어지는 가격에 내가 받쳐서 내가 좀 다른 집하고 대비해서 좀 더 내가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홈스테이징에 대한 책을 냈고 여러분들도 그런 노하우를 좀 얻어 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주택 보급률 증가 추이를 보면 여기서 오렌지색이 전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이제 보면은 자 이미 광주는 전국 대비 집이 보급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미 빈집이 많겠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뭐 경기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물량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제 대부분 서울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일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있는 곳이 부산이나 광주 이쪽 전라도권이나 하는 거는 이미 공급 초과인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통계 지표에 안 나왔지만 부산도 이제 거의 전국의 평균 지표에 이제 도달하지 않을까 해서 부산도 이제 약간 빈집이나 미분양권들이 조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더더욱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홈스테이징이 등장했던 배경하고 한국의 지금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금리가 좀 이제 낮았습니다. 거의 이제 제로 금리나 아니면 한 1% 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대출이 좀 쉬웠었고, 그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또 안전 자산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렸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 유동성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막 사게 되니까 이 가수요가 붙으면서 부동산을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사놨던 가격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니까 이 고점 대비 집가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야지. 내일 가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데, 나가질 않아. 그래서 이제 그때 홈스테이징이라는 홈스테이징을 하던 분이 원래는 이제 공인중개사였죠. 부동산 에이전트였는데 그 에이전트 분이 이제 집을 좀 더 잘 팔릴 수 있게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직방이나 다방에 부동산 광고 시장에 물건을 올릴 때 그냥 텅 비어 있는 집을 이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 집의 컨셉에 맞는 것들을 조금 스타일링을 해서 올렸더니 바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내일 팔리는 것보다 오늘 팔리면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주변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파격적으로 인기가 끌었었고, 결국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겠다. 그래서 위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한국의 부동산도 굉장히 지금 막 거품처럼 쫙 이렇게 막 상승하다가 이게 불과 한 몇 년 뒤에 팍 이렇게 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갈 때는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갔다가 꺼질 때, 한 번에 꺼질 때는 많은 갭을 가진다는, 그래서 한 15%에서 25%까지 꺼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곧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런 기법이 있으니까, 홈스테이라는 기법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렵게 모은 그 자산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좀 더 벌기 위해서 이 기법을 한번 활용해서 매물을 내놓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이게 2019년도에 전 세계 부의 지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뭐 유럽 쪽,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인도 이런 쪽에도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도 의외로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무엇을 가지고 이제 자산 늘렸냐 했더니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한 바구니 안에 다 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머니를 가치가 있는 것에 좀 뭔가 자산이 오를 만한 여러 종목에 좀 나눠야지만이 안전하듯이 이제 이 부유한 자산가들은 결국은 자기의 그 살지 이외에 나머지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제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포트폴리오 많이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국도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주거용 부동산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유세라는 게 있습니다. 보유세가 재산세나 그리고 이제 종부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매년 내야 되는 돈입니다. 마치 이행강제금처럼
내가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돈을 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 안전한 주거용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사이드로 다른 상업용 부동산을 점점 포트폴리오 늘려줘야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내 자산을 더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사례도 얘기해 주겠지만 주거용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좀 더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제가 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 한번 보면은 이거는 데이브 램지라고 해서 미국의 금융 전문가이자 라디오 쇼 진행자인데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이 집을 살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산 언덕 꼭대기에 굉장히 좀 허름한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은 정말 주변에 집 하나 없고 우리로 따지면은 도시에서 굉장히 외곽에 우리는 대부분 역세권에서 교통이 편리한 쪽만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 역세권 주변에는 굉장히 집이 비쌉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도심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 집이 주변에 굉장히 산 꼭대기에 있어서 경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즉 단점이었지만 그 사람 이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장점으로서 이 집을 나중에 셀즈에서 팔았는데 처음에는 이 집에 굉장히 작은 부지를 옆에를 계속 하나씩 아무래도 단점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땅이 굉장히 쌌겠죠. 그래서 하나씩 사모으기 시작한 거.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큰 방도 6개에 뭐 욕실이 4개고 그리고 풀장도 있고 이런 굉장히 큰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부동산에서 고가주택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에서 고가주택이 풀장이 있거나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제 고가주택에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고가주택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럭셔리한 그런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집을 내놓을 때도 그냥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 부동산 그 리얼터닷컴이라고 부동산 이제 전문 이제 그 광고 시장에 올린 사진인데 이 사람이 올릴 때도 굉장히 이 집의 매력적인 부분에 사진에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도심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망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집에 오면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이 사진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어떤 모임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지인을 초대해서 집에서도 뭐 파티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프라이빗한 어떤 이런 느낌들을 사진에 많이 담았고 그리고 저런 소파나 의자들도 다 연출해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들도 그냥 부동산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광고 시장에 올릴 때도 마당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각각의 어떤 공간들을 내가 부동산 매물 시장에 올릴 때 고객이 이 집에 어떤 장점을 볼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거용 부동산도 상품성이 좋은 부동산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결국 홈스테이징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홈스테이징은 우리가 외국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홈스테이징 앤 프로퍼티 스타일링에서 이제 부동산을 스타일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뭐 리디자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리디자인이 리폼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리모델링의 개념에 조금 소프트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정식 용어가 없지만 뭐 주택 매매 연출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그게 주택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오피스텔도 될 수도 있고 상가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동산 매매 연출 또는 부동산 매물에 관련된 연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밍이 어떻든 이거의 키 핵심은 부동산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제가 그때 일본에서 이제 공부했을 때 일본 홈스테이징 협회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받는 건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홈스테이징 먼저 도입했었고 그러면은 홈스테이징이 어떻게 이제 긍정적 효과를 줬냐 했을 때 밑에 보시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를 두 개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아파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그냥 내놓으면 거의 안 나갈 한 210일 정도 좀 돼야 이제 팔리는. 근데 이제 홈스테이징을 한 경우에는 37일 만에, 즉 5분의 1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주택에 비해서는 좀 더 거래가 좀 빈번한데 그래도 이제 홈스테이를 안 하고 그냥 냈을 때는 한 88일 정도 걸린다면 홈스테이 한 경우에는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굉장히 단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간을 단축할 때는 그만큼 내가 좀 더 떨어지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내가 좀 더 고점에서 팔 수가 있어서 좋고 또는 내가 빨리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또는 내가 지금 전세입자인데 다른 집으로 전세를 나가야 되는데 이 집이 안 나갈 때 이런 홈스테이지의 기법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내가 그 매물을 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막 강력한 이런 마케팅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홈스테이징을 왜 이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앞에는 우리가 곧 올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을 대비해서 내가 진짜 아깝게 내가 진짜 먹을 거 진짜 입을 거 다 아껴가면서 내가 모은 이 돈으로 내가 이제 집을 마련하거나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내가 나중에 그 집을 빨리 못 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버블이 꺼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팁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 갔을 때도 굉장히 몸소 느꼈던 건데 제가 책을 쓰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내가 일본에서 느꼈던 그 경험들이 왠지 이게 똑같이 닮아가네? 한국이 닮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현상들이 똑같이 패턴이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노란색 맨 아래쪽에 있는데 2005년부터 인구가 거의 없는, 증가도 없고 감소가 없는 제로. 그러다가 2005년부터 쭉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즉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점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사망하는 이런 상태로 점점점 이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을 보면은 한국이 중간에 있는 짙은 파란색 이제 그래프인데 한국도 2020년에 즉 작년에 인구가 제로 상태입니다. 즉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일단 태어나는 애들이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령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보면은 15년 전 일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좀 닮아가고 있어서 자 그러면은 보통 건물은 한 지으면은 40년 정도 있는데 근데 사람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집들이 어느 집은 점점 비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이제 일본이 전쟁 이후에 이 굉장히 그 나라 자체 굉장히 부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엄청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이 밑에 초록색 이제 선이 지방에 있던 사람이 도시로 빠져나가 전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출된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면은 도시로 가는 거죠. 도쿄나 나고야나 오사카, 즉 이제 도쿄는 이제 일본의 수도죠. 수도권으로 다 간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자 점점 이제 일본도 사람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지방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대도시권 중에서도 자 나고야나 오사카 빨간 선과 이 청록색의 이 선은 거의 제로 상태이다는 거는 들어온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이런 거 이쪽을 뺀 나머지 저기 지방 이제 광역시에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예를 들어서 뭐 광주 광역시 뭐 그다음에 또 뭐 경상북도의 어느 그 도시 대구 뭐 이런 식으로 큰 광역시의 인구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보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도 보면은 점점점 이제 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점점 더 올려주는데 그 용적률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지방에 있는 인구가 점점 수도권으로 더 흡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이미 일본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나 전라도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철도가 우리가 와플 형태로 이렇게 다 이제 일일 생활권이 돼버리면 더더욱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지방이 조금 소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를 이미 예전에 보면서 그러면은
내가 집을 취사 선택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집은 예전에 지어졌던 집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낡은 집보다는 새로운 집을 원하니까 또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데, 집은 점점점 지어지는 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사람은 점점 줄어드니까, 어, 사람은 하향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은 이제 지어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빈집이 더더욱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게 작년에 지표를 제가 최근에 받은 건데 이미 이 빈집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 갔을 때 많이 느꼈던 게 빈집에 범죄자들이 거기 숨어서 도피처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2005년도부터 이미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가 거의 없고 고령 인구만 남아서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사망하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 보니까 혼자서 독고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독고사 하시고 남아 있는 그분의 집들도 이제 빈집으로 이제 지표가 잡히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빈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느 정도 공급량이 좀 몇 년 뒤에 좀 늘어나게 되면 인구 대비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내국인만 봤을 때는 이제 인구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집의 문제들도 조금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로 일단은 집이 잘 안 나간다. 집이 남는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팔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일본도 아무것도 없는 게 빈집 형태로 깔끔한 형태로 해서 부동산 매물 시장에 이제 직방 같은 데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안 나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개사무소에 이 집을 내놨는데 안 나가니까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빈집보다는 좀 이렇게 외국에서 이게 홈스테이지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집을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좀 한번 컨셉을 만들어서 한번 내놔 봤더니 그 매물이 금방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개소에서도 이렇게 매매 물건에는 의례적으로 지금 하는 게 한 86%인가 거의 87% 거의 90% 가까이가 의뢰인은 이제는 내놓는 매매 물건에는 이렇게 홈스테이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차 물건에도 이제 조금은 도입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일본 갔을 때도 이 빈집에서 유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이런 유품 정리해주는 이제 드라마도 생기고 그런 직업도 조금 생기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땐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집들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뭐 일시적으로 2가구 됐을 때 몇 개월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1가구로 인정해 주는데 그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안 팔면은 이제 다가구로 잡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집을 물려받게 됐는데 이렇게 집에 부모님의 유품의 아이템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매물이 안 나가니까 저기 옆에 보면 이 그래프에서 어떤 입주자나 또는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공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런 이제 어려운 공실, 특히 유품 같은 경우는 다 정리를 해주면서 같이 이제 물건을 이제 그 공실 난 거는 이제 임차를 한다든지 매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이제 굉장히 입주하기 어려운 공실이나 장기 공실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홈스테이징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좌측에 보면은 이 사진은 이제 동경에서 이제 그 동경의 어느 한 원룸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그 직장인이 사는 이제 원룸이었는데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그 매물을 보러 가면 저렇게 막 된 집들 그냥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이제 좀 집이 너무 좁아 보인다든지 뭔가가 답답하다는 해서 집에 좋은 인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만 내놓으면은 집이 잘 안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대하는 매물에도 이제는 홈스테이징을 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가구 배치를 다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이제 어울리는 어떤 곡이 올지 컨셉을 조금 만들어서 스타일링을 해서 해놨더니 금방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홈스테이징을 이제 외국이나 지금 한국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하는 에이전트가 홈스테이징을 해서 이제 집을 빨리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할 때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또 이제 가구나 이제 실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홈스테이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워낙 이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이제 가상세계로 또 많이 확장된 게 빨리 시기가 왔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도요타에서 이제 실제 이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다가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 메타버스가 생기기 전에는 외부에 이제 우리가 일명 주택 전시관 또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쇼룸을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체험하고,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서 소비자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안에서도 결국 홈스테이징 하시는 전문가들이 매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연출적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쪽으로도 많이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에 접근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결국 이 홈스테이징은 집의 자산 가치를 좀 더 올려주기 위한 연출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전적인 의미로 홈을 하우스로 바꾸는 일이에요라고 하는데, 처음에 홈하고 하우스 다 같은 집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홈은 우리 가족.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내가 편하게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하우스라는 거는 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가족이 아니라 이 집에 올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끔 집을 리디자인 한다든지 집을 이제 스타일링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하우스 개념은 이제 모델 하우스에서 보통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좀 더 비싸게 팔고 좀 더 빨리 팔기 위해서 부동산을 상품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에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앞으로 뜰 직업이야 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직은 부동산의 이런 쪽은 사람들이 그냥 그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하는 일로서만 생각하고 아직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속 이제 좀 더 활동하다 보면은 좀 더 확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징이 이러한 집을 하우스로, 즉 상품성 있는 집으로 만드는 일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마당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있으면은 마당을 좀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또는 뭐 테라스 이런 공간들 좀 정리를 해주고, 두 번째는 집 안을 이제 완전히 뜯어 고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 분위기에 맞게끔 좀 연출해주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내가 그 정도까지 돈을 안 들이더라도 정리 수납만 좀 깔끔하게 잘해도 집이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어느 한 공간은 정말 이런 파티 같은 연출을 할 수 있게끔 홈파티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있던 유품 정리도 이제 홈스테이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스테이징은 결국은 이사 갈 집에 큰 돈 안 들인다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이사 갈 집에 왜 돈 들여?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돈을 안 들여서 또는 너무 손을 안 대서 그냥 아까도 봤듯이 200일 넘게 집이 안 나가거나 뭐 단독주택 같은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건 88일 정도 안 나가는 것보다는, 더 떨어지기 전에 내가 좀 더 헐값에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제값 주고 아니면 좀 더 업 시켜서 팔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부는 깨진 거는 고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일부 배관이 터졌거나 하는 거는 조금 고치는, 그래서 인테리어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가벼운 게,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뭐
중간에 이제 가벽을 철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일부 이제 기둥을 뭐 좀 자른다든지, 그다음에 천장을 뜯는다든지 하는 그런 철거 개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모두 리모델링할 때 다 뜯어내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홈스테이징은 약간의 커버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일부 타일을 좀 더 떨어진 부분 타일을 좀 더 덧방을 쳐서 발라준다든지, 또는 가구를 좀 재배치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소프트 개념으로서 집을 좀 더 상품성 있게 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저기 앞에 벽난로 앞에 뭔가가 비닐이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가 딱 먼저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창이 이제 좀 보이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아직도 직방에서는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뻥 비어 있는. 그래서 이 집이 넓은지 좁은지, 이 집은 어떨지를 실제 가봐야 되고, 갔다가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현장에 실제 갔을 때도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이 집이 어떤지 감이 잘 아는 경우도 있고, 이 집의 장점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첫인상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꾸며놨다. 자, 딱 들어갔는데, 와, 예쁘다! 하고 여자들은 굉장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분들은, 와, 럭셔리한데? 라고 내가 이런 집에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런 기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홈스테이징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징은 아까 그렇게 비어져 있는 매물을 그냥 부동산 광고 시장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부동산 매물을 고객을 그냥 빈집에 와서 구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구나 소파도 이렇게 좀 연출을 할 수 있게끔 일부 가구를 빌려서 렌탈해서 일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컨셉에 맞춰서 소파도 좀 배치도 하고, 아까 딱 봤던 여기가 이제 딱 중심 부분이었는데, 딱 거실에서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딱 눈에 먼저 들어왔죠. 그 부분이 이제 포컬 포인트인데, 여기를 좀 더 포인트 있게 뭘 할까 했을 때 이렇게 거울도 좀 걸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선이 이렇게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테이블에도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뭔가 소품으로 연출을 해서 나 진짜 이 집에 살고 싶다. 아마 식구들이 막 구경 갔는데 여자들이 보면 나 이 집에 살고 싶다 하는 느낌 바로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효과, 와우 이펙트를 주는 게 바로 홈스테이징의 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실은 연출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홈스테이징은 바로 이런 연출을 만드는 것이 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스테이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지금 빨리 빼고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을 때 바로 그런 거주자가 있는 집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경매 물건을 보러 임장 활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집에서 저 집을 이사 갈 때 이제 매물을 보러 가면 실제 이런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그림 보면 애들이 막 놀다가 딱지, 뭐, 장난감, 레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다가 발에 밟아가지고,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이렇게 막 대충대충 살갑살갑 보게 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게 되는, 거기다가 막 개도 있어요. 막 개가 막 짖어. 그러면은 물건에 매물 뭐 자세하게 못 보고 막 그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자, 이 매물을 자, 오른쪽처럼 가구가 자 어떻습니까? 먼저 소파가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가 바뀌었냐면 사람이 딱 거실에 딱 들어갔을 때 자, 눈이 어디에 갑니까? 저기 창가 쪽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집은 양쪽에 예를 들어서 동쪽과 남쪽에 예를 들어서 뭐 창이 있어서 전망이 좋은가 보다. 그러면 이 집의 장점을 내가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네, 그 벤치죠. 벤치를 두고 여기서 앉아서 이제 좀 바깥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이 벽면에 굉장히 뭔가 연출적인 포인트가 조금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집을 조금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매물 시장에 올려놓으면 또는 고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딱 두 번째 집을 보고 뭐 깔끔하다, 되게 넓어 보인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 바로 계약이 되겠어, 이 집 바로 계약할게요, 아니면 나 가계약금 걸어놓은 거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빨리 이제 좀 갈아타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집이 어느 이제 조금 거품이 꺼지고 이제 깔아앉을 수 있는 이제 시기 오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떨어졌을 때 이사를 한 것보다 지금 좀 더 빨리 이사를 하려면은 또는 떨어질 때 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면 좀 더 다른 집들하고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홈스테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택 공급량이 또 계속 늘어나다 보면 내가 샀던 오피스텔, 내가 샀던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비어있는 빈 공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빈 공실이 되는 경우도.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 월세 내가 차감해 줄 테니까 그냥 한 달 그냥 무료로 있다가 공짜로 있다가 그 다음 달부터 내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내가 그렇게 왜 한 달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고객이 올지 그 고객의 타겟에 맞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 평택에 있는 어떤 매물이다. 아니면 또 어디 뭐 오산이나 남양주 이런 데의 매물이다. 그럼 그 근방에 직장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직장인이 뭐 예를 들어 남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혼자 있는 남성의 어떤 이제 집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조금 연출을 해서 내놓으면 금방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집이 거주자가 있는 집이나 거주자가 없는 집들은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할 고객의 시점에서 그 집에 살고 싶게 만드는 게 가장 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이 6개월 만에 30%도 업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자, 그러면 우리가 홈스테이징은 한 7단계로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매물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뺄까? 좀 더, 아니면 좀 더 가격을 올려서 좀 내놓을까 했을 때 하는 거주자가 있는 경우랑 두 번째는 아까처럼 비어있는, 어떻게 뭐, 원래 비어있던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못 들어와서 비어있는 이런 일시적으로 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자, 먼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뺄까 했을 때 먼저 고객을 먼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항들을 먼저 내 집 주변을 먼저 반경 500m, 반경 1km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입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동산 쪽 공부하신 분들은 입지 분석이 어떤 건지를 아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내가 이제 입지 분석 잘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지적도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서라든지 또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가지고 내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그 상권, 우리 일명 실세권이라죠. 걸어서의 거리에 이런 이제 그 어떤 현황, 그리고 이제 주변 한 반경 1km에 뭐가 있는지, 그 병원이 있는지, 아니면 마트가 있는지, 아니면은 번화한 상가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 고객들을 한번 어떤 고객이 올지를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고객이 선정이 되면 예상을 하면 이제 현재 있는 집들이 내 고객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부 짐을 좀 덜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부피가 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품 보관소에다가 일부 스토리지 서비스에다가 맡겨놓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도 공부했을 때 이 스토리지,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스토리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데, 일명 우리가 이제 전철역에 가면은 물품 보관소 해가지고 가방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물품 보관소가 영국은 집 한 채가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복층 오피스텔 크게 많은 이런 보관소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케아만은 그런 큰 대형 그 창고에. 그래서 그런 데다가 내가 집이 나갈 동안에 일부 이제 거기에 물품을 내가 넣어 놓을 만한 사이즈에다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부 청소만 해도 집이 깔끔해 보인다면 그렇게 해서 바로 매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 뭐 좀 꺼지거나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일부 수리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 그러면은 리모델링도 살짝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와우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공간의 컨셉에 맞는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여섯 번째 단계로 점프해도 됩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매물의 상태가 좋은데 일시적으로 고객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상권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 상권이 구도심이 돼서 점점 이제 거주자가 없어진다면 새로 이제 고객을 좀 더 분석해서 내 건물이 좀 깨끗하다면 바로 연출해서 이제 매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을 이제 타겟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제 부동산 시장들이 뭐 이렇게 MZ 세대를 취향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처럼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하냐에 따라서 인제 취향이 먼저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요즘 MZ 세대들이 굉장히 좀 이런 인제 취향 자체가 뭐 럭셔리한 그런 그 취향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뭐 그런 20-30 20 대를 타겟으로 한 그런 취향을 내가 좀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인제 공간을 어떻게 연출하고 그리고 내가 대략 얼마에 팔 건지 판매 예상 기간과 목표도 설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홈스테이징 해야 할 때 결국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이게 컨셉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렇게 넣어 놨는데 한번 내가 지금 집을 내놔야 되는데 또는 내가 좀 이렇게 몇 개 사 놓은 게 있는데 저기 약간 경기도 외곽이다. 아니면은 저기 지방에 내가 사 놓은 게 있는데 좀 안 나간다. 그러면 제가 책에다 이 표를 넣어 놨습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도 요거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한번 적어 보세요. 나의 예상 고객은 대충 몇 살이고 나의 고객의 소득 수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 막 2,000 에서 뭐 2,500 사이? 아니면은 3,000 정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고객의 인제 소득 수준? 그러면서 혼자일지 아니면 두 사람일지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고객의 어떤 가족 구성원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취향 같은 거를 한번 적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다가 타겟을 만들어야 될지 약간 아까 와우 이펙트처럼 럭셔리한 그런 컨셉으로 갈지 아니면은 쪼끔 스몰하게 좀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인제 갈지 그런 셀즈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책에 제가 해 놨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그 이렇게 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를 공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내가 나갈 집이고 내가 이사 갈 집인데 돈을 왜 많이 들여? 돈 많이 안 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홈스테이징에서 세일즈 포인트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을수록 투머치가 돼서 오히려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내가 상품성으로 좋게 보여줄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제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눈이 딱 시선이 멈춰지는 부분을 먼저 포컬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 어느 한 집의 평면이지만 어떤 집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현관에 들어와서 긴 복도를 따라서 나왔는데 나중에 뭐 다른 어떤 주방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집 봤을 때는 딱 포인트가 인제 그 현관에서 마주치는 벽면이고 그리고 또 거실 이제 복도를 쭉 따라서 왔을 때 거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거실에다가 이 소파를 둔다든지 또는 이 발코니가 있으니까 발코니로 나갈 수 있게끔 여기에 어떤 인제 연출적인 씬을 만든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 내가 거기서 집중적으로 거실만 한다든지 또는 거실하고 주방을 같이 겸해서 한다든지 또는 발코니 이렇게 세트로 한다든지 해서 내가 정말 여기를 좀 포인트로 와우 이펙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상품성을 올려주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객의 동선을 어떻게 찾느냐. 고객이 먼저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을 돌아다니면서 볼 때 그때 이렇게 시선이 하나 머무는 것이 바로 그게 초점입니다. 초점이 바로 포컬 포인트가 되고 그럼 그 지점에 어떤 이제 소품이 있다든지 그 어떤 여기에 인제 머무는 이런 지점에 악센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제 아까 어떤 고객의 취향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고객의 취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보통 이런 스타일을 잡습니다. 그럼 스타일은 우리가 인제 통시적 관점과 뭐 공시적 관점 두 가지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누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제 이거는 역사적 흐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인제 드라마도 굉장히 뭐 스카이 캐슬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면서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한 게 인제 그 클래식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 40-50대 요런 인제 분들은 이제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반면에 인제 우리 인제 20 대나 이제 30대 분들은 인제 요런 약간 레트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제 약간 옛날 그런 70-80 년대 레트로 스타일에 쪼끔 겸해진 그런 분위기를 인제 뭐 집에다 쪼끔 소품으로서 연출을 한다든지 해서 내 타겟의 고객의 취향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트로 컨셉의 이런 소품들이 좀 많이 좀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타겟에 따라서 스타일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의 스타일을 찾았으면 컬러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컬러이기 때문에 컬러를 잡았을 때는 이게 고바야시라는 일본의 학자가 만든 이제 스케일인데 하나의 자랑 같습니다. 우리가 줄자를 이렇게 이제 자로서 줄자로서 이렇게 치수를 재듯이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캐주얼한 감성은 이렇게 약간 따뜻하면서 소프트한 감성에 있고, 그리고 약간 클래식한 거는 약간 딱딱하면서 약간 쿨하거나 이런 감성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90년대에 고바야시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패션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다방면에서 사람의 감성하고 관련된 컬러나 스타일을 만들 때 이 지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책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혹시 책을 이제 보시면 좀 더 참고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컨셉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하나 예시로서 이제 보여드릴 그 사례는 이 자연주의, 내추럴한 감성을 가지고 공간을 조금 이제 홈스테이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매물을 보면 이렇게 홈스테이징 안 된 상태의 매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시는 분이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보는 게 그 사람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집을 거실에 이제 그 소파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TV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집을 보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의 거실이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어 있는 공간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여기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좁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방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휙 돌아가게 돼서 이 집에 그렇게 매력적인 장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홈스테이징 할 때 최대한 첫 번째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배치해 놓은 것을 홈스테이징 할 때는 이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은 좀 더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소파도 이렇게 두 개를 떼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배치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거실은 좀 공간이 어둡기 때문에 좀 더 밝아 보이기 위해서 화사한 느낌으로 줍니다. 그래서 화사한 느낌의 이제 오렌지 컬러의 그 소파의 쿠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본 테이블에도 이제 꽃을 약간 오렌지 빛깔로 해서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해 준 거죠.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되게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를 두 개 떼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역자로 두 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뭐 조금 저렴한 소파의 쿠션 정도, 그리고 또 조화도 좀 저렴한 걸로 해서 공간의 분위기를 컬러로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식탁에 보면 위에 사진이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저기다가 뭐 영양제도 올려놓기도 하고, 물도 올려놓기도 하고, 뭐 누가 보면은 고구마도 그냥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메모를 보여주기에는,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보여주니까 좀 더 어쨌든 이 집이 좋아 보이게끔. 그래서 이 집에 살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제 자, 아까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이게 의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의자가 위에는 굉장히 딱딱한 의자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플라스틱 의자는 사람이 앉았을 때도 굉장히 딱딱하고 오래 앉아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밑에 가죽 소파를 이제 렌탈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마치 그 홈파티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촛대랑 이제 소품으로 이렇게 조금 와인잔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야, 이 집에 오면은 막 이렇게 내가 살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끔 굉장히 즐거운 식사 장면을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공간의 분위기만 싹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물건을 굉장히 많이 보러 가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이 세면대 위에 치약하고 칫솔하고 그다음에 뭐 물 샴푸도 있고 막 굉장히 그냥 생활하기 편한 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지저분해 보이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홈스테이징 하는데 내가 지금 혹시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으면서 홈스테이징 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런 거는 이제 욕실에 보면 수납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납장에 다 넣어두고 그래서 세면대 위에는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좀 깨끗한 인상을 많이 주면서 그 옆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조화나 소품으로 마치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연출을 하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욕실 문 탁 열었는데 의외로 되게 깔끔하네. 되게 뭔가 좀 있어 보이네 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집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이 집 바로 나 계약할게 이렇게 인상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홈스테이징이 큰돈 들이지 않고 내 집에 좋은 인상을 주고 그게 곧 내 자산에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침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끔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여주는 경우에는 저렇게 위에 사진처럼 빨래를 막 이렇게 막 올려놓고 막 이렇게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인상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이 큰 이 침대 헤드가 이 방을 더 좁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침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를 이제 기존의 침대를 이제 빼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스토리지 서비스 이제 그 보관 창고에다가 두고 이제 밑에 이제 침대를 렌탈해서 이제 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탈해서 이렇게 공간의 분위기를 좀 맞게끔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커튼에다가 침대 바꾸고 이제 그 이불이죠. 침장의 컬러만 좀 맞춰줬는데 분위기가 마치 호텔에 온 듯한.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대에 화장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산만하게 줍니다. 특히 거울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2배 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해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다 서랍 안에 다 넣고 위에는 깔끔하게 그냥 그 공간의 분위기를 줄 수 있게끔 이제 조화나 이제 소품으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좀 더 빨리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집이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내가 좀 더 가격을 올려서 팔기 위해서는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호텔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면 사람들이 이 집 의외로 괜찮네라는 그런 인상이 한 번 머릿속에 박히면 그 집은 금방 나갑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진 집들은 저도 이제 임장 활동 가보면은 어떤 집은 앞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좁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집에 너무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서 그 집에 좋은 거를 못 보고 그냥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집은 계속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그 집을 방문하면 그 오랫동안 안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 계속 반복된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지금보다 집값 좀, 돈 얼마 안 들이고 더 높게 파는 방법은 이 홈스테이징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만 해도, 집이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단독주택에서 50년 된 굉장히 낡은 단독주택인데, 이것도 굉장히 돈 잘 버는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즉, 용도를 변경한 거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책에도 실었는데, 역삼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항상 저기에 임대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보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집이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딱 바깥에서 봤을 때도 집이 뭔가 음침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집에 햇빛이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바깥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 봤는데 햇빛이 안 들어와서 거의 이렇게 이끼가 끼는 게 많고 지금 마당 같은 경우에도 배수가 잘 안 돼서 비가 오면 물이 거의 잠겨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들어가면 지금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대문은 열고 들어오면 계단을 이렇게 한 몇 계단을 올라오면 이게 바로 보이는 마당인데 마당이 저런 처음에 들어오는 인상이 굉장히 이 집을 내가 만약에
사게 되면은 굉장히 이 집 돈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 또는 이 집을 임대를 내놓으면 '이 집 어디 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가요. 제가 보러 갔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위치도 좋은데 임대를 내놨는데도 안 나가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도 오면은 '이런 생각 가지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집주인이 값을 더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더 내리니까 외국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인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제 점점점 집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딱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태로 집을 임대 중이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아 이사 갈 때 막 지저분하게 해 놓고 나가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실제 이렇게 매물에다가 아무런 청소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좋은 인상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인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번 이 집을 예를 들어서 뭐 샀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청소나 최소한의 이런 보수 정도는 하고 팔아야 내가 그거 들인 돈보다 곱하기 2배 정도는 더 업해서 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생각보다 한동안 굉장히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제 책에도 실었지만 강남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역삼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주거 지역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였으나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다 상권 지금 핑크색이 진한 핑크색이 일반 상업 지역이고 이제 연한 이 노란색과 핑크색이 마주치는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인데 안에는 거의 인제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인제 약간 다세대 빌라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세권 안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이지만 의외로 안 나가고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됐던 집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적도를 보면 여러분들도 인제 지적도 이런 거 좀 우리가 인제 보통 건물을 보려면은 인제 땅이 어떤 용도인지 땅의 용도를 보려면 토지 이용 계획서를 보면 되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서에 인제 지적도가 나옵니다. 땅의 형태인데 이 집은 쫙 왔을 때 일단 2개로 나눠지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3면이 다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은 그래도 한 이 집 정도나 옆에 있는 집처럼 앞에 전면에 있는 게 하나의 도로면 되는데 이 집은 3개가 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그래도 좀 소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차가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작은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거 지역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가 인제 1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제 바로 맞은편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우리가 인제 땅의 쓰임새를 인제 국토부에서 쭉 나눠 놨습니다. "이 정도만 써."라고 하는 것 중에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최고로 쓸 수 있는 활용도를 최고로 낮춰 놓은 겁니다 굉장히. 여기는 진짜 조용하게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집도 높이 못 짓고 집도 이 땅을 50% 이상 쓰지도 못하고 하는 그래서 인제 또 다른 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굉장히 많이 좁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이 집을 사려고 할 때도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네.' 그러면서 '아 이 집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간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어떤 매물을 볼 때도 아파트가 아닌 이런 단독주택을 볼 때는 어떤 용도인지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집이 참 난감했었어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 활용 가치도 좀 낮고 역세권이라서 가깝기만 하고 그리고 또 삼면이 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가 보면 이 주변에 인제 앞쪽에서 본 인제 대문에서 본 모습은 인제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집 옆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인제 반지하가 있고 위에 인제 2 층이 이렇게 있는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인제 뒤로 들어가면 또 도로가 있어서
삼면이 다 도로여서 상당히 좀 이렇게 조용하진 않아서 주거로서 활용하기에는 좀 낫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보면 주거 용도로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럼 비주거용으로 쓰면 가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홈스테이징 할 때 바로 들어가는 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그냥 그 안에 공간만 사용할 고객의 입장에서 예쁘게 꾸며주는 거라면 홈스테이징은 그 물건 상품으로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품으로서 바라보고 여기에 적절하게 올 고객이 어떤 고객일까? 그게 입지 분석을 통해서 할 때 바로 이렇게 이제 용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의 상태를 보고 도로의 관계라든지 주변에 어떤 그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이게 주거용은 아니겠다. 옆집 정도만 돼도 주거용이 될 수는 있으나 근데 이 코너에 있는 이 집은 주거용으로 활용하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상권 분석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유동인구나 이런 거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유료로 쓸 수 있는 거 말고 이제 무료 중에서 서울시에서 만든 상권 분석 서비스가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시간대별로 굉장히 잘 분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부터 1시 사이에 즉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나 봤더니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 시간대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구나. 그러면은 낮 시간대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녁 시간을 봤더니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기는 거의 거주용보다는 비거주용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낮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저녁에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송파 쪽에는 저녁에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기는 아파트 주변에 상가가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여기는 빨갛게 나타날 텐데 지금 여기 그 사이트 주변에는 거의 주거용으로는 저녁에는 안 쓴다라는 게 더 확연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게 적합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택이지만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의 가치를 좀 더 넓혀주는 것이 여기에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이 집은 이 단독주택 말고도 이게 비주거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 중개사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중개사랑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건물의 상태를 좀 더 보려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 건물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보고 이 토지 이용 계획서에 이제 나왔던 이 전체 이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지하 1층부터 해서 이제 지상 1, 2층까지 해서 이게 그 집이 지금 현재 뭐 종교 집회장으로 이제 제가 할 때는 종교 집회장은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등기나 이제 건축물 대장 형태에서는 이게 종교 집회장이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서울시나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여기는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뭐 종교 집회장이나 전시장이나 이런 유치원 같은 것 또는 주차장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한 경우에는 이거를 그 도시계획 조례를 잘 확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인테리어를 했다가 나중에 허가가 안 나서 다 뜯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좀 더 업시켜서 팔 때는 이런 이제 그 각 시에서 나오는 조례를 좀 더 확실히 이제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가능하고 공동주택 안 되고 그리고 일종 근생도 자, 세무라는 거는 일정한 조건 이하의 그 조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 조건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삼각형인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 여기서는
일종 전형 주거 지역을 딱 보면은 여기 미술관이 삼각형, 미술관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만 맞추면 된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기념관, 박물관 좀 되고, 그리고 뭐 기도원 이런 것도 좀 된다. 그리고 호텔 같은 거 다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찾았던 게 그럼 일종 전형 주거 지역 안에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어떤 이제 이게 창출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던 게 이제 그러면 이 공간을 헌집을 어떻게 하면 새 상품을 만들까 했을 때 이제 컨셉을 만든 거였는데 약간 이제 내추럴한 그런 컨셉으로 집 앞에 아까 마당에 굉장히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베기는 힘드니까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집을 좀 더 내추럴한 분위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시만의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 그런 박물관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용도로 한 만들어 보자. 거기에 어떤 커피도 좀 팔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내추럴한 컨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한번 컨셉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컨셉 만드는 거를 이렇게 무드보드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거를 한번 이제 그 어떤 이제 벽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다 올려보면 좋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타일하고 벽지하고 다 올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제 실어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바닥하고 벽 그리고 나서 가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부피가 큰 거, 면적이 넓은 것부터 먼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가구나 나무 소품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내추럴한 화이트 톤의 내추럴한 분위기로 이제 약간 자연의 느낌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컨셉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내가 이 집 빨리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런 무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실제 잘라서 제품을 올려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도 이제 요즘에 이제 사이트가 잘 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미지 무드보드 만드는 이제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실어놨는데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그 역삼등급 건물은 완전한 철거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공간에 좀 쓸모가 없는 옛날 집이기 때문에 이불장 들어가는 이 이불장에 있는 이제 문짝 뜯어내고 여기다 이불장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부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이 문들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이제 문짝은 좀 뜯어내는 그런 형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2층에서도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미술관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문짝만 좀 뜯어내서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기 편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은 옛날에 유행했던 진체리색 바닥과 진체리색 그 난관, 계단 난관, 그리고 진체리색 천장, 이게 굉장히 올드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갔을 때, 되게 막 너무 낡았다. 그리고, 이거 너무 좀, 무거워 보인다? 어둡다?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이 무겁다, 어둡다, 좁아 보인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은 일단은 공간은 화사하게, 그러면은 화사한 거는 뭐다? 흰색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웜 화이트 또는 오프 화이트라고 하는데 약간 흰색에 노란색을 조금 한 100% 흰색에 한 노란색을 한 10%에서 5% 정도 약간 넣어서 때 그런 웜 화이트 정도로 뭐 해도 되고 어쨌든 약간 소프트한 화이트로 해야 공간이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이면서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렇게 체리색의 그 난간, 문짝, 그리고 천장 이런 건 색깔을 좀 바꾸려고 했었고 그리고 아까 큰 컨셉으로 잡았던 거는 이제 내추럴한 자연의 느낌. 자연의 느낌 하면은 약 그린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지저분해서 바닥에 이게 어 배수가 안 되는 흙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물이 거의
그 고여서 첨벙첨벙한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집을 거의 손을 안 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위에 강자갈을 깔아서 배수가 되는 배수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바닥을 들어 올려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일부 리모델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바닥을 들어 올려서 데크를 좀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담장은 너무 좀 이끼가 껴가지고 너무 미관상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페인트로 칠할 수도 있지만 이 집에 흙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집에 그, 그 담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집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집에 이 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담장을 조금 높여줬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갤러리 컨셉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오브제를 이렇게 했지만 좀 더 비용을 적게 한다면 아까 그 담장에서 그냥 흰색만 칠해도 훨씬 더 깨끗해 보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이제 관람을 하고 사람들이 또 사갈 수 있으면 사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좀 많이 여기 노출을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진체리색의 바닥과 그리고 진체리색의 이렇게 천장에 있는 것들을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흰색을 해주면 공간이 깔끔해 보이니까 바닥에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마루바닥이어서 마루바닥을 좀 드러냈는데 요즘에는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그 마루바닥 요즘에는 좀 뜯기 쉬워가지고 마루바닥 쉽게 뜯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루바닥까지 손을 댈 수 있으면은 되고 만약에 비용이 안 된다면은 위에 위에 간단하게 데코 타일 같은 거 뭐 덮는다든지 해서 어쨌든 이 집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요 정도는 커버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바닥은 일단 바꾼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진체리색의 그런 바닥과 진체리색의 이런 그 난간 그게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올드해서 아무도 손을 안 대.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사갔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항상 가지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색깔만 좀 바꿔주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벽들도 그 흰색으로 다 칠하고 그 바닥과 벽과 천장이 다 흰색이면서 중간에 포인트로 진체리색만 약간 그 올리브 그린 색깔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굉장히 그 진체리색의 그 묵직한 난간 다 색깔을 바꾸거나 일부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문짝 뜯어낸 게 다였는데 집이 굉장히 화사해지고 그리고 이제 조명을 일부 좀 더 달아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의 너무 심했기 때문에 부분 리모델링 들어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한 이거를 인테리어 한다면 한 1억 정도 들 수 있는 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했던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구랑 소품으로 다 꾸며가지고 공간을 그리고 조명으로 공간을 꾸며가지고 좀 더 화사하면서 좀 더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그 어떤 제품을 보면서 아 이것도 사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미술관 겸 이런 가구 갤러리로 만든 거죠. 그래서 2층에서 이제 1층을 봤을 때 이런 바닥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층에서는 또 이제 아까 그 마루바닥 같은 것도 다 뜯어내가지고 데코 타일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니까 데코 타일로 좀 깔아줬는데 요것도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벽면도 이제 흰색으로 페인트로 다 칠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구를 전시 제품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2층은 조금 이제 그 앤틱한 가구로서 이제 소품을 이제 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 계단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좀 이목을 끌 수 있게끔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중간중간에 소품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이제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공간 구성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게 여러 씬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보다는 이제 아파트를 더 많이 거주하시고 그리고 아파트를 더 많이 매매나 임대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계단실이다 보다는 이제 현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제 뭐 포컬 포인트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다가 포인트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키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이제 가구로 연출하고, 근데 나중에 임차인이 뭐가 들었냐면은 이런 가구를 수입하는 임차인이었는데 그 가구 임차인이
나중에 또 쓸 수 있게끔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좀 더 여기 내가 좀 쓰면 좋겠어요라고 할 수 있게끔 하게끔 공간을 좀 더 화사하게 그리고 밝게 해주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독 주택이 아니라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 즉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그렇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임대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쉽고 빠르게 이제 홈스테이징을 할 수 있는 재테크 노하우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뭐 1시간 반 정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금 적용해 보시면 좋을 팁으로서,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을 그냥 내놓지 말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사를 가야 되거나 내년에 이사를 가거나 내가 새로운 어떤 물건을 내가 뭐 낙찰을 받거나 또는 내가 새로운 물건을 사겠다 할 때 그 대상 매물에 어떤 고객이 올지 입지 분석을 해서 고객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고객을 선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공간에서 우리가 인테리어로 봤을 때 그 집 안에서 봤을 때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닥이나 벽 이런 것들 중에서 색채가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앞에 제가 단독 50년 된 진짜 50년 된 단독 주택에서 제일 많이 키 핵심으로 바꿨던 게 바로 색깔이었습니다. 진체리색의 그 올드한 색깔을 흰색으로만 바꿔도 사람들이 바뀌었네, 세련됐네라고, 그리고 또 굉장히 넓어 보이네 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색채를 먼저 바꿔주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가격도 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벽지를 바꾸는 것보다는 뭐 페인트로 이렇게 덮어서 칠하는 형태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색채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부피가 이제 큰 것들 중에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소파를 사선으로 배치했던 그런 집처럼 그렇게 배치하지 말고, 앞으로 올 고객들이 이 집이 좀 더 넓어 보이고 활용 가치가 있어 보이겠다 하게끔 가구 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도 사러 오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구를 재배치해주고, 그러면 덩어리가 큰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간의 분위기는 뭐로 잡느냐? 나머지 소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역삼동의 그런 단독주택 그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소품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조금 연출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빨리 내가 집을 좀 더 업시켜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몇 가지 하나의 이제 팁으로서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테리어랑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겁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하고 큰 차이는 입지 분석을 통한 고객 선정이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 가서 홈스테이징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지, 기존에 있는 뭐 홈 데코레이션하고 뭐가 다르지 막 했을 때 가장 머리를 진짜 망치로 팅 하고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고객을 선정하는 그게 관점이 바뀌었구나. 거기 인테리어를 할 때도 이제 내가 아니라 그 매물에 올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를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광고 시장이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은 매물을 자기가 직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보통 이제 직방에다가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피터팬 방 구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던데, 어쨌든 내가 집에 바로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1차적으로 광고 시장에 올릴 때, 그럼 뭐 그 대상에 따라서 피터팬 방 구하기 같은 경우 원룸 이런 것들을 좀 작은 1인 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쪽에도 올리고,
아니면은 뭐 직장인들이나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직방이나 다방에 많이 올립니다. 아니면은 내가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런 매물을 자기가 올리는 광고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만 따로 올리는 부동산 매물 시장이 또 있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직거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개사를 통해서 할 것이냐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적인 측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할 때 반경 500m 이내에는 슬리퍼로 신고할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슬리퍼, 슬세권인지 실세권 안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가구를 원룸을 내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잘 나가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럼 직장인들이 또는 1인이 이게 주변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적합한 건지. 그러면 아니라면 내가 1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뭐 병원 이런 게 많다. 그러면 내 집이 좀 어느 정도 가구가 한 2, 3, 2, 세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신혼 정도 되는 아이가 작은 아이가 있는 그 정도의 뭐 그 신혼이다. 그러면은 주변에 병원이나 이런 마트가 좀 있는 그런 집들을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이제 고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좀 공간을 꾸민다든지 해서 일단은 내가 내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제 입지를 보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 집에 올 고객은 어떤 것인지 바깥에서 안으로 보면서 들어와야지만 고객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뭐 지방에는 아마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시간 타임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빅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이용하시면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리구나, 또 어떤 대상들이 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찬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렌탈 문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중간에 막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렌탈하는 게 조금 주춤했으나 이제 렌탈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마 또 어느 정도 좀 유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가구나 소품들 다 렌탈해주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 가구 렌탈이라고 검색하면 이거를 하루 또는 며칠 이렇게 빌려주는 가구 렌탈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빌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한번 빌려봤는데 뭐 쇼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5,000원, 3,000원? 근데 내가 그걸 며칠간 빌리느냐 그러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빌려서 했을 때 내가 이제 소득이 있을지 아니면은 이케아라든지 굉장히 저렴한 데서 내가 사가지고 분위기 연출용으로 할 것인지 그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지는 전체적인 컨셉에 맞춰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쇼파 같은 경우는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쇼파 렌탈했다가 그 렌탈 기간만 길어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좀 그 한 사례로 해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쇼파를 이제 교체하거나 렌탈로 하는 것보다는 쇼파에 어떤 이제 그 커버링으로서 패브릭을 덮어버린다든지 하면은 좀 더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쇼파에 그 컨셉에 맞게끔 쿠션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에 다른 거랑 같이 어울리게끔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책에는 제가 좀 다 담지 못했지만 아마 책의 2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테크닉 기법이 주변의 것들하고 얼마나 잘 콤비네이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집에 남아있는 옷들을 어떻게 내가 잘 코디를 하냐에 따라 내가 안 입었던 옷도 이번 시즌에는 다른 거랑 잘 코디를 하면 옷이 새 옷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하고 가구를 이 그룹핑해서 색깔을 먼저 맞춰준다 하면은 또 분위기가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하나 팁으로서 그 무드보드 만드는 거라 제가 책에다 넣었는데 우리 집에 가구가 예를 들어 소파가 옛날 예를 들어서 뭐 가죽 소파인데 갈색이야. 이거를 렌탈하기는 좀 힘들고 이걸 커버링하기는 좀 귀찮다 그러면은
그럼 그 가구를 중심으로 그 이미지 무드보드에 올려놓고 나머지 것들을 조금 어떻게 색깔을 좀 맞춰서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보드를 좀 집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나머지 소품을 다른 걸 좀 새롭게 산다든지 해서 무드보드를 좀 이용해 보는 것도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택 요소라는 게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오늘 PT에는 안 났는데 이제 책에는 있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홈스테이징 할 때 거실, 그다음에 주방, 욕실, 침실, 현관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게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을 이제 탁 이게 좀 변화를 주면 이제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집이 분위기 좀 바뀌었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구 배치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가 책에도 좀 실어놨는데 우리 집은 의외로 뭐 책장이 좀 많다. 그럼 책장에서 이제 책을 배치하는 것도 그 공간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책에서 팁으로 책을 이렇게 책 등이 보이게 하지 말고 책 등을 가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색깔만 싹 그 정리를 해도 공간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의 요소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거실, 두 번째는 부엌, 두 번째는 부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현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욕실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집의 첫 인상을 동양권에서는 일본에서 그게 이제 그 통계를 냈을 때는 일본의 현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심어주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제 현관을 3순위로 둔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실이 3순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침실을 좀 보여주기는 좀 그러니까 침실까지는 안 보여주고 이제 이제 공적인 이런 거실이나 부엌이나 뭐 욕실 정도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매물을 내놓는다면 주로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키 핵심으로 여기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키 핵심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질문이 제대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우리 또 회사에 우리 또 대리님을 통해서 또 메일을 남겨주시던가 아니 추후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